1953년 9월 말, 김윤택은 일단 상경해 서울의 실태를 파악한 후 종로 사가의 점포를 얻어 금광양행이라는 간판을 건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살림을 정리하고 그동안 정들었던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동생 준택과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고향 용강을 떠난 지 언 3년여. 이제 김윤택은 또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상경한 김윤택은 동생 준택과 함께 을지로 육가 근처인 광희동에 하숙을 얻어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종로통의 금광양행은 2, 3개월이 지나도록 장사가 되지 않았다. 그러자 김윤택은 동대문 시장으로 점포를 옮긴다. 우리 고향 바로 이웃 동네에 사는 김용권이라는 선생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동생 말이지 거기 있지 말고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야. 지금 그 종로통에서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 점포를 얻어주어서 그 일송당이라는 간판을 또 걸고 새로 이제 그 동대문 시장 육가 거진 끄트마리에서 시계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성당은 장사도 잘 됐지만 고향 친지들이 모여들어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구실도 하게 됐다. 정류장 입구였습니다. 그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부산에서 가끔 서울 올라오는 사람도 자주 들리고 또 고향 사람들도 그 동대문 시장 하면 제일 큰 시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만나고 앞에 시계방 카메라점이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이제 수리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한 개 사랑방 같이 돼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앉아서 한담들도 하고.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김윤택에게 결혼을 권유하고 혼담을 주선했다. 결혼보다는 통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던 그도 이때 생각을 바꾸어 고향 어른의 소개로 만난 심숙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참 틀림없다 이러시니까 그저 친정 아버지가 그저 하시는 대로 그냥 따른 거죠. 1954년 5월 31일 김윤택은 심숙자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30, 신부는 27이었다. 혈혈단신, 피난민인 그가 일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 후 김윤택은 더 의욕적으로 일했고 장사도 잘 됐다. 가정을 이루어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던 56년 김윤택은 경희대 법대에 들어가 못다한 공부를 잇는다. 기회만 있으면은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기회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가게는 점원들이나 우리 사촌동생 준택에게 맡기고 그야말로 주경 야독. 김윤택은 이때 학업을 마치는 대로 공무원으로 전직할 결심이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고시 공부까지 시작하지만 장사가 번성하는 상황에서 박봉의 공무원으로 변신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선배나 동료들에게 의논을 한 결과 지금 공무원 생활하기에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하니까 장사가 잘 되면은 그냥 장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더 길잡이가 되는. 김윤택은 생각을 바꾸어 본격 장사에 임한다. 종로통은 나날이 상권이 발전하고 있었다. 사업으로 입신할 생각을 굳힌 김윤택은 점포를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동대문 시장에 일성당을 팔고 58년 11월 종로 3과 대광양행 건물에 있는 2개의 점포 중 시계점을 인수한다. 자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상품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정말 일주일에 시계 1개 정도 팔 정도로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객이 교환을 요청하면 두말 없이 바꾸어 주는 등 친절, 정직, 신용이라는 사업 정신을 지켰다. 그러자 단골이 늘어났고 마침 점포 앞에 정류장이 들어서 장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불경기를 겪으면서 한 1년 신용 위주로 장사를 한 결과 큰 구물을 쳤던 것을 작은 구물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대광양행에 한번 뒤갔던 손님들은 다 대광양에서 사가지고 나오지 그냥 나와서 딴 점포에 가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랬다. 대광양행은 나날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자본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큰딸 영아, 아들 정환, 둘째 딸 영주가 태어나 커가며 기쁨을 더해 주었다. 62년 대광양행에서 김윤택의 시계부와 더불어 금은부를 하던 점포가 이전하게 되자 김윤택은 부족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금은부 점포 인수에 나선다. 그 특유의 사업가적 추진력이었다. 내가 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기어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결심을 하고 그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 제가 결국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문제는 운영자금이지요. 권리금을 어떻게 마차까지 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정말 개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빈 가게로 있던 참이었어요. 자금을 구하지 못한 김윤택은 상당한 위기에 처했다. 그 곤경에서 평양농업학교 친구인 박용철이 흔쾌히 돈을 빌려준다. 우리가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 김윤택이를 믿고서 고금 300만 원을 구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물건만 채우고 시작한 보석상은 순조롭게 번성해갔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사훈인 정직, 신용, 성실이라는 경영 철학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절대 중량을 속이지 말고 품질을 보증하고 신용을 어디까지나 신용을 지키는 이것이 이 3대 원칙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광이라는 대성을 이루지 않았나. 김윤택의 대광은 종로의 성장과 함께했다. 전후 산업화로 경제발전을 이루며 종로는 수도 서울의 상업, 문화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그 바탕에 대광은 기반을 다지고 도약하며 귀금속업의 명가로 자리를 잡아나간 것이었다. 60년대 중반 김윤택은 점포로 쓸 계획을 세우고 묘동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점포로 쓰기가 마땅치 않아 2년여 만에 팔고 지금의 대광빌딩 자리를 사려는데 땅은 욕심이 났지만 자금력이 땅값의 반밖에 안 되었다. 전 살 욕심이 있었지만은 덜이 부족해 절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소개업자에게 난 이거 못 산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업자에게 부자인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상으로 사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막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이제 흥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이 뭐 펄쩍대요. 종로에 땅을 예상으로 주는 데가 어디면 있냐고 안 된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땅 주인이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내가 그간 신용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을 종로의 보증수표라고 하더라며 부족한 대금은 외상으로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종로의 보증수표라니 우리가 세상에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믿지는 셈 치고 한번 당신을 믿고서 거래를 해봅시다. 이거 신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인복까지 겹쳐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나갈 때 셋째 딸 영미, 넷째 딸 영순이 태어나 기쁨을 더해 주었고 어언 일남사녀의 가장이 되었다. 부인의 내조 속에 가정이 안정을 이루고 사업이 날로 발전하자 김윤택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경영학의 뜻을 두고 69년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진학한다. 경영학을 배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기회가 있으면은 막 이러한 경영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이때 그는 경영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경영자 과정을 재미있게 공부했다며 특히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는 동의대 이사장으로 있는 김임식과 각별히 교유했다고 수레했다. 또한 지금도 만수회라는 동문 모임을 갖고 있다고 전한다.
대광 빌딩. 당시 제한 높이 5층에 맞추어 지은 대광 빌딩은 70년 12월 8일 준공했다. 근검 절약과 성실로 이룬 결실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다. 20년 전 혈혈단신 고향 용강을 떠난 청년은 중년이 되었고 남한의 수도 중심가의 5층 건물로 터를 잡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준공식 날의 감회를 잊지 못한다. 그때 제가 인사만 해서 고향의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감사되는. 지금은 작은 빌딩에 불과하지만 준공 당시만 해도 대광 빌딩은 종로에서 대형 빌딩에 속했다. 대광 빌딩이 준공되자 김윤택은 여태까지의 대광사를 대광흥산 주식회사로 법인 등기했다. 김윤택과 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었다. 대광 빌딩은 종로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했고 이제 점포는 그의 대광사뿐만 아니라 여러 귀금속 판매점이 입주해 구매 상가를 이루고 있다. 대광흥사는 나날이 발전했다. 대광 빌딩 말고도 김윤택은 종로에 파고다 귀금속 상가 등 2개의 빌딩을 더 확보해 모여드는 귀금속 업체를 입주시키며 오늘날 종로가 귀금속 판매의 메카를 이루는 선도 역할을 했다. 그는 1969년부터 서울 시계상 조합의 6, 7대 이사장을 맡으며 시계상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1988년 한국 시계상 중앙연합회의 창립에 기여했다. 이제 강단이 그 청과렌트가 집행했습니다. 그랬다. 김윤택은 70년대를 기점으로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가난해요. 대광이 탄탄대로의 길을 걷자 김윤택은 이제 사회사업 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익을 넘어 공익으로 삶의 영역을 넓힌 것이었다. 이때는 부인의 각별한 내조로 일남 사녀도 별탈 없이 자라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어 그는 수신제가하고 대광흥산 주식회사를 제2의 도약으로 이끌며 안정의 궤도에 안착시킨 시점이었다. 그런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나를 낳아준 고향. 그랬다. 그가 38선을 넘어온 뒤 본격적으로 헌신한 활동은 고향 용강군민회와 평남도민회를 통한 애향사업과 통일사업이었다. 71년에서 80년까지 김윤택은 용강군민회장을 연임하며 군민회 육성에 헌신하고 80년 평안남도 중앙도민회의 부회장에 이어 88년 도민회장에 당선된다. 그는 도민회장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뜨거운 통일의 신념을 간직했을 때 기적에 가까운 대업을 이루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고 수석 부회장 시절에 이어 계속 전국을 순회하며 도민 행사에 참석해 실향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도민들의 격려에 나섰다. 수석 부회장 4년간, 또 회장직 2년간, 막 이렇게 6년 동안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각 군민의 지부 도민의 모든 모임에 격려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횟수가 아마 한 200회는 좀 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젊었기도 했지만은 막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 도민들과 호응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정력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이때 그는 또 50년부터 발행해온 평남민보 축쇄판을 만들었고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40년 동안 시장민의 애환과 역경을 담은 평남 망향 반세기를 발간하는 일에 나섰다.
그러나 출간 당시는 임기 만료가 임박한 데다 편집을 맡았던 사람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적잖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우여곡절 끝에 90년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400여 명의 시장민이 참석해 갈채를 보내주어 그 보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거니와 평남 망향 반세기는 사료로서의 가치 등 값진 의의가 있을 것이다. 10년, 30년, 50년, 이제 반세기를 넘었다. 그는 오늘도 90년 출간한 망향 반세기를 가지고 귀향을 꿈꾼다고 했거니와 종로 거리를 걷다가 문득 시공간의 혼돈에 빠져 고향 마을을 걷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고 했다. 가끔 종로 거리의 인파석을 헤매면서 당기다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노? 기러한 상념에 문득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고향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도민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윤택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공직에 진출하는 평남 출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도록 도민회 차원의 격려를 했고 88 올림픽 등 국가 행사의 자원봉사에 도민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일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88) 서울 올림픽이 끝나며 학원가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의 시위로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며 이북 5도민회는 서울운동장에서 자유민주 수호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 각지의 어도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약 4만 5천 명의 대중이 모인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운집한 5도민회의 4만여 이북도민들은 대회가 끝나고 종각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 연도에선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도 있었다고 전한다. 89년 김윤택은 이북 5도민 중앙연합회의 대표의장으로 선임됐다. 90년 1월 김재순 국회의장, 강영훈 국무총리,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 이홍구 통일원 장관, 이북 출신 유지 300여 명이 참석한 신년 할애식에서 김윤택은 당국은 임시 방편적인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 상호 교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구기동의 이북 5도청 건물 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섰다. 오도민회 사무실을 어떻게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구기동 외교단지 내에 여유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윤택과 황해도민회의 조내벽 부회장은 고건 서울시장에게 이북 5도민회 청사 부지로 내줄 것을 청원해 내락을 얻어낸다. 이어 홍성철 청와대 비서실장의 협조로 92년 마침내 첫 삽을 뜬다. 오늘날의 어엿한 이북 5도민회 청사인 통일회관이 서게 된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가 평남도민회장과 이북 5도민회장으로 재임하며 주도한 일 중에 의미 있는 업적은 동화은행 설립일 것이다. 어떻게 이북 오도민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은행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후 동화금융이 설립되고 김윤택은 감사, 이사, 이사회장으로 선출된다. 총 자본금 2천억으로 89년 업무를 개시한 동화은행은 개점 첫날 예금 총액이 5,600억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하며 자리를 잡지만 IMF를 맞아 10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그러나 김윤택은 금융사의 길이 남을 동화은행 창립에 일조한 것을 자부한다고 부연했다. 동화은행 창립 직후 동화연구소가 설립되어 김윤택은 원용구, 황해도지사와 공동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북 오도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81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족되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윤택은 20여 년간 활동하고 있거니와 90년 북방권 교류협의회가 창립되자 수석 부총재를 맡아 장충식 회장, 이익순 총재, 윤길중 이사장과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북방권 교류협회 부총재직을 하기 몇 년 전에 이미 소련, 중국, 베트남, 몽골 그 외에 동굴아파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그 나라들의 개방 과정, 몰락 과정 등을 목도하면서 이 나라들과 앞으로 우리는 교류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국교가 수립되기 전 김윤택은 북방권 및 동구권 나라들을 순방하며 민간 교류를 도모했다. 92년 한국과 베트남이 국교 수립을 맺게 되자 김윤택은 한 베트남 교류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학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양국 우호 협력 활동을 펼친다. 왕성하고 열성적인 그의 사회 활동은 분단의 상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깊게 투영된 것이리라. 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생사를 모른 채 생이별한 이산가족 상봉을 감명 깊게 지켜보았다. 85년 노신영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이북 출신 인사 600명이 참석한 통일원 주관의 통일대화의 광장 모임에서 김윤택은 이산가족 찾기의 영속화와 망향제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 후에 통일원의 정책으로서 토지 공사를 시켜서 자유로와 오두산의 통일 동산을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립된 망향의 동산은 이제 갈 수 없는 고향이 그리울 때 찾아와 한을 달래는 실향민의 명소로 자리를 잡게 됐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망향의 동산 남단에 타계한 이북 출신들이 묻힐 수 있는 동화 경모공원이 조성된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